서울의 달빛 영장 김승호.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너 차를 사다면서? 이 기사한테서 들었을 게 틀림없다. 고용인으로서 몇 시간이나마 자리를 비우려면 외출 이유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주문했던 차가 오늘 공장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었고 난 형님의 운전사인 이 기사에게 인수해다 주기를 부탁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난 운전엔 자신이 있었지만 아직 차가 내는 미세한 이상음을 판별할 만큼 차에 익숙해 있지는 않았다. 나에게 운전을 가르쳐준 이 기사는 차를 느낄 줄 알았다. 운전석에 엉덩이를 대는 순간 타이어의 탄력을 잴 수 있었고 내겐 정상적으로 들리는 엔진 소리에서 실린더의 이상을 발견하곤 했다. 그런 것쯤은 한 차를 쭉 몰면 금방 알게 되니까요. 이 기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차에 대하여 그렇게 자질구레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싫었다. 항상 완전하여 그냥 몰아대기만 하면 되는 차가 내가 바라는 차였다. 그런 차가 어디에 있겠어요? 쇠로 되고 바퀴가 달렸다 뿐이지 살아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좋은 사료를 먹여주고 과로시키지 말고 병이 났나 살펴봐주고 외양도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이 기사는 말에다 비유하며 말하고 있었지만 난 여자에다 비유하며 들었다. 문득 결국 난 여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뚜렷이 내세울 만한 용도도 없이 어쩐지 자꾸만 차가 갖고 싶더라니 생각하며 난 픽 웃었다. 8개월 동안 내 아내였던 여잔 우리가 살던 아파트만이라도 위자료로서 자기한테 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눈치였고 나 역시 재산 따위 모두 처먹어라 하고 아내에게 던져줘버리고 싶었지만 물론 나는 위자료 같은 걸 입 밖에 내어 요구할 처지가 아니었고 한편 결혼 선물로 그 아파트를 사준 어머니는 내가 이혼하는 여자한테 1원 한 푼 줄까봐 독이 오른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결혼 때 해준 폐물들도 모두 돌려받으라는 게 어머니의 고집이었지만 그것만은 나는 못 들은 채 해버렸다. 돌려받을 수도 없었다. 아내는 벌써 그 폐물들을 팔아서 이혼 후에 자기가 살 조그만 아파트를 사놓고 있었던 것이다. 친정집으로 들어가 살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난 아파트에서 혼자 살 계획을 하고 있는 아내에 대하여 이혼에 임박하자 날 사로잡기 시작한 그 여자에 대한 연민이 사라져버리며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한 증오. 여러 경우 여러 증오를 모두 묶어놓은 것보다 더 강한 증오를 느꼈다. 그동안 나를 조롱한 나로선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내들이 이제부터 그 여자 혼자 살 아파트를 마음 놓고 드나들 거라는 상상 때문에 난 차라리 아내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다. 그러나 아내가 나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듯 아내의 미래에 참견할 권리는 없는 것이었다. 가장 침착한 얼굴로 가지고 나갈 짐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는 아내를 난 다만 핏발선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 여자가 떠나버린 아파트에서 나 혼자 살 수도 있었다. 어머니와 형수가 재빨리 옷장이니 찬장이니 침대, 화장대 따위를 사들여 빈자리를 메워 마치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인 듯 꾸며주었다. 그 가구와 집기 따위가 주로 형수의 취향과 안목에 따라 골라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난 마치 새로운 여자와 함께 살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도배질, 새로운 가구들은 실내에서 아내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몰아내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더 나빴다. 그 여자가 가장 주부다웠던 집안에서 세세한 기억들만 몰아내버린 것이었다. 그 기억들은 그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간직해두고 싶었던 것들이었다. 그것들이 아내에 대한 증오를 중화시켜주는 건 결코 아니지만 가령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린이의 얼굴에서 밝은 웃음을 볼 때 얻어질 수 있는 무용한 윤기의 노릇을 나한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야말로 그 집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었다. 바깥에서의 그 여자란 날 의혹과 질투와 증오, 썩은 감정의 늪 속으로 밀어넣는 요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 아파트를 팔아버린 것은 아니었다. 팔아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다
하는 충동으로 팔아버렸던 것이다. 난 모든 타인들에게 그들이 나의 타인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었다. 아니, 그들이 내가 자기네의 타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와 형님까지도 나로선 타인이 아닐 수 없었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부터 내가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난 온몸으로 느꼈다. 그들은 얼마간의 재산과 함께 나를 자기들로부터 떼어버린 것이었다. 결혼 이후 그들이 나에게 묻는 것은 돈과 관계된 것만이었다. 내 얼굴에 퍼짐이 피더라도 그건 이제 나 자신과 아내가 책임질 일이지 어머니나 형님이 걱정해선 안 될 일이었다. 내가 아내와 이혼할 결심과 그 이유를 얘기했을 때야 난 옛날처럼 나의 마음 세세한 움직임까지 알아두지 못해야 한다라는 어머니와 형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찢어진 종이처럼 그들과 나를 다시 연결시킨 것은 이혼이라는 풀칠이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다. 난 그들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아파트를 팔았고 그 판돈의 일부로 작은 아파트를 샀고 자동차를 주문했고 나머지를 아내였던 여자한테 주기 위해 예금 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 내 마음대로 할 테다 라고 한 것은 결국 어머니와 형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는 나한테 가장 불필요한 물건들 중에 하나일 것이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적지 않은 돈을 쓰는 일은 어머니와 형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다. 난 아무 일도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이혼하자마자 대학의 교양학부 국어 강사 자리도 집어치웠다. 어머니가 내 소유로 해준 영등포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계는 충분할 것이고 그동안 지키려고 애쓰고 있던 학문의 사명감 같은 것은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운전을 열심히 배웠던 이유는 아내를 방송국까지 태워다 주려고 데리고 가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었다. 나한테 왜 자동차가 필요할 것인가? 그런데 이 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동차를 여자의 비유해 보고 있으려니 그 구매 동기를 무작정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던 차가 실은 아내의 대체물이라고 문득 깨달아지며 내 속에 굴을 파고 둥우리를 틀어 앉아버린 여자라는 독충에 대하여 짓이겨주고 싶은 혐오감이 드는 것이었다. 기껏해야 어머니와 형님이 펄펄 뛰며 싫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통장권은 그렇다면 무슨 벌레가 마음의 어느 굴 속에서 나왔기 때문인가? 난 알 수가 없었다. 너한테 차가 왜 필요하니? 그냥 자동차로 지방 여행이나 다녀볼까 하고요. 대답하며 난 이 기사에게 차를 인수해다 줄 것을 부탁했을 때 무의식 중에 내가 차를 산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하여 형님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골 좀 가는데 레코드 신품이 왜 필요해 임마? 값싸고 쓸만한 중고차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제일 비싼 차를. 너 레코드 한 대 굴리는데 얼마 드는지는 알아? 세금도 그렇고 기름값만 해도 다른 차 갑절은 먹혀. 네가 무슨 재벌이냐? 지방 다니려면 고속도로 통행료만 해도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어? 지방 갈 땐 나도 고속버스 타고 다니 임마. 그리고 차를 사고 싶으면 어머니한테라도 미리 상의를 해야지. 너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신 줄 알아? 너한테 맡겨뒀다간 엉뚱한 짓 하느라고 다 까먹겠다고 식당도 명의를 내 앞으로 바꿔놓자고 야단이셔. 차는 형님 차하고 바꿔도 좋아요. 뭐 꼭 레코드라 해야겠다는 건 아니니까. 야 임마, 나도 레코드 좋은 줄 몰라서 안 굴린 줄 알아?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야. 어차피 물리수는 없는 거고. 내가 임자 찾아볼 테니까 그건 팔아치우고 꼭 차가 있어야겠으면 중고차 중에서 쓸만한 걸 골라줄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갈 거야. 돈도 돈이지만 너 차 사고로 무슨 일 낼까봐 펄펄 뛰시니까 마음이 울적해서 사는데 며칠만 타보고 팔아치우겠다고 말해. 알았어? 아닌 게 아니라 형님의 전화가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직 점심시간도 아닐 텐데 갈비탕 합이 셋 따위의 소리가 어머니의 말 마디마디 사이로 배어나오고 있었다. 카운터에 앉아서 한 손으론 종업원에게 전표를 떼주면서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선히 보이는 것 같았다.
엄마 태우고 관광 여행이나 다니려고요. 넉 빠진 소리 말고 오늘 당장 형한테 맡겨서 팔아치워요. 네가 운전을 언제 해봤다고. 사람이나 덜컥 튀어나봐라. 천천히 망하려면 나편을 하고 빨리 망하려면 차를 사라고 했어. 그리고 너 은행에 넣었다는 돈 얼마 남았니? 차 사고도 많이 남았을 텐데. 없어요. 한 푼도. 없다니. 다 써버렸어요. 친구들하고 술 마시느라고.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불쑥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술보단 지난 3개월 동안 수많은 여자를 사는데 돈을 쓴 건 사실이지만 그 액수란 100만 원 이내였고 그것도 주로 중국 음식점에서 나온 수입으로였다. 400만 원은 아내였던 여자에게 주기 위해 그 여자 이름으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물어볼 경우에 대비한 대답은 물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했지만 그것은 영숙이 줘버렸어요 라는 것이었다. 왜 줬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한 채 아마 그냥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리라고만 막연히 생각해왔다. 그런데 전혀 거짓말이 튀어나왔던 것이다. 안 되겠다. 너 당장 이리 좀 오너라. 내가 자리를 비울 수는 없고 엄마한테 지금 좀 와. 오후에 들를게요. 어젯밤 꼬박 세우고 지금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잠 좀 자고 나갈게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뭘 하느라고 밤을 새? 또 고등학교 동창생이냐? 예, 두수라고 나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친구인데 소식을 들었다고 전화가 와서. 어떤 녀석이 나발을 불고 다닌다니? 이혼이 무슨 잔치 났다고 동창들한테 방을 돌리고 지랄들이야? 결혼식 땐 코빼기도 안 내밀던 녀석들이 에휴, 철딱선이 없는 것들. 그럼 밤새도록 술을 마셨단 말이냐? 네, 그 친구 집에 가서 옛날 이야기하면서요. 이건 거짓말이었다. 비오홀이 끝나자 두수라는 녀석과 함께 술자리에서 짝이었던 호스티스들을 데리고 여관으로 갔었던 것이다. 이후 생활은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이상한 틀을 들고 나한테 덮쳐 날 그 틀 속에 집어넣고 틀 모양대로 일그러뜨렸다. 상투적인 메일이었다. 이젠 이름조차 잊어가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부터의 갑작스런 전화, 비오홀, 여자 얘기 또는 돈벌이 얘기, 그리고 여자를 사서 호텔로 간다. 또는 호텔에 가서 여자를 산다. 마치 내가 이혼하기를 사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전화가 지긋지긋하게 많이 걸려왔다. 나 두수야 생각 안 나니? 하긴 졸업하고 처음이니까. 아니야, 우리 훈련소에서 한 번 만났잖아. 벌써 8년이 됐구나. 자식. 이제 생각나니? 명진이한테서 네 소식은 자주 듣고 있지. 너 뭐 이혼했다며? 나와라, 술 한잔 살게. 그리고 호기롭게 문지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그쪽에서 알아모시지 않으면 자기 쪽에서 문지기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 있었어? 앞장서 들어가는 술집들도 자기네 딴엔 마음을 써 인류로 데려가준 때문인지 그게 그거다. 엠파이어, 월드컵, 코스모스, 오비타운, 그리고 관광 호텔들의 나이트클럽들. 어제 저녁엔 딴 녀석과 밴드석 바로 앞자리에서 마셨는데 오늘은 이 녀석과 구석자리에서 마신다. 무대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본 가수들이 무식의 악취를 풍기며 슬픈 노래도 백지처럼 싱글싱글 웃으며 부르고 있고 개그맨들은 어젯밤과 똑같은 대사를 똑같은 표정으로 시부렁거리고 있다. 운동 부족과 영양 과다로 비만증에 걸려있는 사내들은 넥타이 매듭과 허리띠를 헐겁게 풀어놓고 헐떡이며 맥주를 들이켜고 나서 한 손으로는 옆에 붙어 앉아있는 호스티스의 허리를, 한 손으로는 자기의 튀어나온 배를 슬슬 어루만지고 있다. 간신히 엉덩이까지만 내려오는 원피스 유니폼을 입은 호스티스들은 자기 사내가 술잔에서 입을 뗄 때마다 땅콩이나 북어포 조각을 사내 입에 넣어주고 가수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눈은 딴 곳을 향한 채 무대 쪽으로 손만 내밀어 맥 빠진 박수를 친다. 3년 전에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내 마음을 알고 있었다. 3년 전에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3년 전에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3년 전에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3년 전에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3년 전에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3년 전에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3년 전에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3년 전에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3년 전에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는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3년 전에 그 여자와 헤어
사내에서는 탁자 밑에서 아가씨의 사타구니를 더듬고 아이 남들이 보잖아요. 빼내는 손끝에 묻어오는 것은 냉증 특유의 썩은 냄새일 게 틀림없다. 썩은 냄새, 썩은 음부. 아내의 사타구니에서 풍겨오던 부패 그 자체. 허연 거품을 떠올리는 노랗게 썩은 술. 가슴 폭판에서 시작하여 독사처럼 외줄기로 목구멍까지 치달려오는 통증마저도 상투적이다. 썩은 술이 빠르게 침투하며 상투적으로 모든 신경세포를 들쑤시고 머리, 가슴, 불알, 무릎 관절의 모든 조직을 썩인다. 썩은 술에 의해 썩어가는 사고, 썩은 사고에 의한 썩은 감정, 상투적으로 끓어오르는 상투적인 증오, 혈관 속의 피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으리라. 인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엔 생선시장의 개들처럼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가만 넣고 눈을 슬프게 치켜뜨고 다니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발정한 개들처럼 닥치는 대로 붙을 자리만 찾아다닌다. 사람들이 결국 바라는 건 필요 이상의 음식, 필요 이상의 교미, 섹스의 가수요. 부잣집 며느리 여름철에 연탄 사 모으듯 남의 아내건 남의 아내가 될 여자건 닥치는 대로 붙는다. 남의 사랑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물처럼, 공기처럼, 여력만 있으면 빈자리를 메우려 든다. 인간은 자연인가? 메우고 썩힌다. 썩은 사타구니에서 쏟아지는 썩은 감정. 자리를 찾지 못한 자들의 증오. 평화가 만든 여유. 여유가 만든 가수요. 가수요가 만든 부패. 부패가 만드는 증오. 부패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남은 일은 증오의 누적. 그리하여 전쟁. 전쟁은 필연적이다. 전쟁으로 모두 빼앗기고 다시 시작. 인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말한다. 그럼 뭐야? 그렇군. 형편이 더 나빠져서군. 돈 때문이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돈이니까. 아니에요. 슬픔 때문이에요. 종말에 대한 슬픔이 섹스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슬픔들이 우리들의 섹스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어요. 당신이 바라고 있는 그 전쟁 때문이에요. 정부에서도 신문에서도 전쟁에 대비하라고 야단들이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전쟁이 아니야. 전쟁은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나면 이번엔 아무데도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어린애까지도 알고 있어요. 지난번 전쟁보다 더 끔찍하리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도 정치 권력도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불안이에요. 적개심을 돋운다고 하지만 그건 전쟁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죠. 집은 불타고 자긴 죽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간다는 것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슬픔이 적개심을 휩싸서 녹여버려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적개심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적들에게도 불탈 집이 있고 고아원으로 갈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처럼 슬퍼하고 있는지 하는 사실에 대해서뿐이에요. 희망을 거는 건 인간이 독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뿐이죠. 그렇지만 그런 희망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로 나타나는진 정부에서 설명 안 해줘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요.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슬픔이에요. 그 슬픔은 특히 남자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 슬픔이 남자들의 윤리를 허물어뜨려요. 윤리란 미래적인 거죠.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어진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슬픈 거예요. 악기 붙은 년, 악기 붙은 미친년. 네 주둥아리를 빌려서 아는 채 떠들고 있는 도깨비는 어떤 놈이냐? 방송국의 유치한 태세로만 꽉 들어찬 네 대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왜 화제를 나한테로 돌리세요? 어라, 이제 보니 그동안 쭉 날 우습게 보고 있었군요. 가장 위해 주는 채 하면서, 사랑하는 채 하면서. 그래, 우습게 보고 있었다. 그런 줄 알고 네 몸에 미친놈 도깨비가 붙은 줄 알아보고 우습게 보고 있었다. 누구냐? 네 입을 벌려서 떠들고 있는 놈.
그따위 말로 널 유혹했단 말이지. 그따위 말로 내 자리를 빼앗았단 말이지. 여자의 참을센 그따위 말로 열린단 말이지. 열리자마자 문 안으로 정액을 쏟아넣어 그 말을 네 자궁 속에 단단히 풀칠해 넣었단 말이지. 우린 이제 모두 죽게 될 테니까 하며 슬픈 얼굴을 짓고 사내들이 다가오면 네 문은 스스로 열린단 말이지. 누구냐? 이름을 대란 말이야. 네 주둥아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놈. 아직도 네 자궁 속에 살아서 까불대고 있는 놈. 개같은 욕망의 시대에 구실을 붙여 널 유혹한 놈. 이름을 대. 모두 이름을 대. 몇 놈이냐? 모두 이름을 대. 개새끼야. 미친 건 네 놈이야. 이제 실증 났으면 그냥 싫다고 해. 내가 언제 처녀랬어? 내가 언제 결혼해달라고 했어? 결혼하자고 찾아다닌 건 네 놈이잖아. 그냥 나가달래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 그래, 미쳤는지도 모른다. 네 자궁 속에 붙어서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는 도깨비한테 물려서 나도 미친 모양이다. 어서 이름을 대. 아낀 제 이름을 부르면 도망치는 거다. 널 쫓아내고 싶어서가 아니다. 네 몸속에 도깨비를 쫓아내고 싶어서다. 왜 감추느냐? 왜 도깨비를 감싸고 내놓지 않느냐? 부끄러워서냐? 작은 부끄러움을 지키려고 큰 사랑을 거절하는 거냐? 널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건 네 몸에 붙은 도깨비야. 도깨비가 지배하고 있는 널 내가 어떻게 믿고 사랑할 수 있느냐? 토해버려라. 도깨비를 토해버려. 네 자궁 속의 도깨비를 입으로 토해버려. 널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개새끼야. 진짜로 미친놈은 네 놈이야. 없는 도깨비를 억지로 만들어서 날 쫓아내려고. 좋아. 나갈게. 네 놈 아니면 남자 없을 줄 알고? 개같은 년. 허연 거품을 떠올리는 누렇게 썩은 술. 아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결혼하기 반년쯤 전 4월 어느 일요일 오후,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였다. 그 첫날 오후, 부산에서 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대학 동창의 결혼식이 있었다. 오전에 태종대를 구경하고 그 바닷가 바위 위에서 마신 소주 때문에 아직도 새빨간 얼굴을 해가지고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쩐지 내 옆자리에 예쁜 여자가 앉아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예감은 기대로 바뀌어 만일 예쁜 여자가 아닌 사람이 앉는다면 난 몹시 불쾌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승강구 쪽에서 내 쪽을 향해 다가오는 사업가 차림의 사내들에게 난 갑자기 날카로운 저기를 느끼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르고 있는 여자라곤 대부분 남편 동반의 기름진 중년 여인들이었고 그나마도 몇 명 되지 않았다. 잠시 후에 여자 대학 배지를 옷깃에 단 아가씨 2명이 올랐으나 너무 어려 보였고 예쁘지도 않았다. 다행히 그 두 아가씨는 다른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다리던 여자가 나타났다. 몸매가 가늘고 얼굴 생김이 뚜렷한 20서너 살로 보이는 여자였다. 옷차림이 다소 지나치게 화려해 보였으나 그건 휴일날 유원지에서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정도였다. 저 여자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도 예뻐 보이는지 그 여자가 통로를 걸어와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내 옆에 앉을 때까지 그 여자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특히 중년 여인들이 그랬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자기 옆자리에 예쁜 여자가 앉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생각하며 일정한 조건 속에선 사람들의 심리가 어슷 비슷하다는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것이라고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여자 뒤로도 몇 명의 젊은 여자가 올랐으나 그 여자만큼 예쁜 여자는 없었다. 모두가 날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난 무표정하려고 애써도 참을 수 없이 웃는 얼굴이 되었다. 문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고 선 것처럼 부끄러워서 웃음을 삼키려고 어금니를 깨물며 창밖 풍경을 구경하는 채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저녁 햇살을 받아 명암이 뚜렷한 산들이 아득히 내려다 보이자 난 그 명암이 뚜렷한 산들과
허공에 떠있는 몇십 명의 사람이 그려진 초현실주의 화풍의 그림을 상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비행기의 실종을 상상했다. 어딘가 무인도에 내려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면 가만히 있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지? 고개를 쭉 뻗고 그래도 안 되어 엉덩이까지 들어올려 기내의 남자와 여자 숫자를 눈으로 세어보고 있는 날, 내 옆의 여잔 이상하다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 남자 7명에 여자 하나의 비율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결국 난 이 여자를 다른 남자 6명과 함께 가질 수밖에 없다. 아니야. 젊고 가장 예쁜 여자니까 모든 남자가 다 가지고 싶어 할 것이다. 물론 난 비행기에 앉았던 대로 운명대로 짝을 지읍시다고 주장하겠지만, 보아하니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넥타이를 끄르고 양복만 벗어버리면 씨름꾼이라고 해도 정확할 만큼 정력적으로 생겼다. 그런 주장을 하다간 우르르 달려들어 우선 나부터 처치해놓고 볼 인상들이다. 난 아내와의 운명을 그때 벌써 예감하고 있었던가 보았다. 아니, 만일 하나의 이미지가 그 이후의 운명을 유도한다면 그 비행기 속에서의 망령된 공상이 그 이후 아내를 대하는 나의 자세로 굳어졌던 것일 수도 있다. 스튜디오스가 통로를 지나가며 나의 여자에게 안녕하세요 상냥하게 인사를 했을 때야 난 말 붙일 구실을 잡을 수 있었다.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모양이죠? 나의 여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미소만 지어 보였다. 전 비행기 타보는 거 이번이 2번째입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 제주도 가면서 한번 타보고선. 학생이시군요. 학생이라면 동생처럼 여기고 말상대를 해주겠다는 듯 얼굴을 풀며 말하는 그 여자의 입에서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학생은 아니지만 대학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 그럼 교수님이신가요? 아니요. 아직 시간 강사예요. 교수는 그만두고 전임 강사도 아닌 자신이, 그리고 백지처럼 말꼬리에 싱거운 웃음을 흘리고만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학생이세요? 이번엔 내가 물었다. 화장이 짙은 걸로 봐선 학생은 아니다고 확신하면서. 그러나 졸업했어요 정도의 대답은 기대하면서. 그 여잔 눈이 부신 듯 깜빡이며 날 잠깐 응시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사태나 사람과 갑자기 부딪혔을 때 그 여자의 눈은 그렇게 떨리고 그렇게 맑아지는가 보았다. 어쨌든 속눈썹을 떨면 내 눈을 응시하던 그 여자의 눈길은 내 운명을 결정했다. 그 순간에 난 그 여자를 사랑해버린 것이었다. 마음과 마음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마주치는 눈길이었구나 생각하며 나의 술 마셔 붉은 얼굴은 더욱 붉어지며 이마로 진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얼굴에 갑자기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가 번지면서 제가 대학생 같아 보이세요? 물어왔다. 마치 대학생 같아 보이기를 기대하는 듯. 글쎄요, 4학년쯤? 아니, 졸업하셨죠? 가만히 손을 올려 웃는 입을 감추며 그 여잔 재빠른 시선으로 그동안 그 여자를 곁눈질로 훔쳐보고 있던 통로 저쪽의 중년 남자를 보고 나서 표정을 다시 의젓하게 정리했다. 그 다음부턴 마지못해 하는 듯 내 질문에 반응했다. 댁이 부산이세요? 아니, 서울이에요. 책 많이 읽으세요? 네. 주로 어떤 책을? 소설 같은 거요? 소설도 보고요. 또요? 닥치는 대로 보죠 뭐. 그렇지만 워낙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봐요. 뭐 하시는데 시간이 없으세요? 공부하시느라고요? 역시 학생이군. 어느 학교 다니세요? 그 여잔 이번에 냉담한 얼굴로 잠깐 나를 돌아보았을 뿐이었다. 난 머쓱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 미안합니다. 실은 미인이셔서 자꾸 말이 하고 싶네요. 그제야 미소를 띠고 얼굴은 앞을 향한 채 상반신만 내 쪽으로 약간 기울여
저 방송국에 나가고 있어요. 남이 들을까 꺼리는 듯 속삭이는 음성이었다. 그 은근한 속삭임 때문에 난 그 여자한테서 모든 것을 허락받은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난 여전히 그 여자에 대해서는 모른 채였다. 방송국에 나간다는 말을 다만 직장이 방송국이란 뜻으로만 들었다. 방송국에서 뭘 하세요? 아, 아나운서군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그때 내 앞자리의 중년 여자가 의자 등받이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나에게 웃음 머금은 사투리로 말했다. 벌써 듣자니 너무한데. 유명한 텔레비 탤런트 한영숙 씨도 모르나? 이 답답한 양반아. 중년 여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위에 왁 웃음이 터지는 걸로 보아 그동안 내가 나의 여자와 주고받는 말을 그렇게 흥미있게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목덜미까지 새빨개진 것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여자를 몰라봤다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대화를 남들에게 들켰다는 창피함 때문이었다. 텔레비전이라야 휴일날 방영해주는 외국 영화나 가끔 보는데 지나지 않아서 난 그 여자가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하는 여배우라는 건 전혀 상상도 안 했었다.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네요. 텔레비 같은 건 안 보시고. 아, 예. 앞으로 열심히 보겠습니다. 사실 그 후 며칠 동안 난 그 여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여자가 출연하는 드라마 시간이 되면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앉곤 하였다. 역할을 위한 분장 탓인지 화면 속의 그 여잔 내가 본 그 여자와는 다른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국민학교 때 아동극에 출연한 것 같은 반케지배가 야단스런 화장을 했을 때 느낀 그 서먹서먹함과 앙증스럽게 귀엽던 것이 기억이 났다. 비행기 안에서 그 여자를 돌아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이제 보니 아동극의 소녀를 바라보던 국민학교 때의 나의 표정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관심을 갖고 보니 여배우들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도 내 귀에 많이 들어왔고 사람들의 화제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뜻밖에도 바로 여배우들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란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은 스캔들을 취급하는 신문이니 잡지들이 사회적 존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직업이나 계층의 사람들의 스캔들을 취급할 힘을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오직 단 하나의 문, 여배우나 가수 등 대중의 휴식에 봉사하는 계층의 스캔들을 취급할 수 있는 문만 그 여론 도구에게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배우의 스캔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여배우 자신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 여배우를 통해서나 엿볼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시대에 감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화면 속의 그 여자도 여배우들에 대한 해괴한 소문도 내 속에 들어와 박혀있는 그 여자의 눈을 빼내진 못했다. 숨결이 내 뺨에 와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어리둥절해서 깜빡이며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던 그 눈. 그 눈이 어딜 가나 날 따라다녔다. 어느 날 난 문득 내가 그 여자에게 결혼 신청을 해볼 수도 있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승낙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운명이니까. 지금 그 여자에게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가 그 약속을 취소하고 나와 결혼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운명이니까. 그런 생각이 든 다음 날, 난 방송국 근처의 다방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다. 녹화 중이어서요. 라고 말하는 그 여자의 얼굴은 분장 때문에 진짜 아동극의 소녀 같아서 난 웃음이 나왔다. 그 자리에서 난 우리 집에서 한번 저녁 대접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사흘 후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우리 집이란 어머니와 나와 가정부가 쓰고 있는 살림집을 말함이었다. 음식은 어머니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종업원이 차로 날라왔다. 형님 집에서 형수와 조카들이 여배우 구경을 하러 왔다. 저녁 식사 후 내 서재에서 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여자와 나와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했다. 결혼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지금 자기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배우로서의 성공분이라는 것이었다. 누군가 그 여자로 하여금 한 남자만의 소유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의 말 속에서 난 느낄 수 있었다. 그 누군가는 자기의 꿈이라고 그 여자는 말했지만 수녀가 되는 여자들에게도 천주의 봉사하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마침내 그 여자는 그것이 자기 집의 가난이라고 실토했다. 아버지, 어머니, 4명의 동생들이 그 여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었다. 결혼은 해줄 수 없지만 좋은 친구는 돼주겠다고 그 여자는 말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결혼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어머니와 형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수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라고 말했다. 결국 난 그 여자의 친구로 지낼 수밖에 없다고 각오하게 되었고,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친구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고 이젠 방송국 근처 다방에도 그만 나가야겠다고 생각할 무렵 갑자기 그 여자가 결혼을 승낙했다. 욕심쟁이. 나에 대한 그 여자의 그 말이 나와 결혼할 것을 결심한 이유라는 것이었다. 난 무슨 뜻인 줄 몰랐다. 난 나의 그 여자에 대한 전 인격적 사랑을, 완전한 소유욕을 그 여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웃었다. 다른 남자들이 그 여자의 음부만으로 만족하고 그 여자의 나머진 그 여자 자신의 소유로 인정해버리는데 비교된 표현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그 여자가 말하는 친구라는 것이 가방을 든 채 어슬렁어슬렁 방송국 근처 다방으로 가서 차를 시켜놓고 그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남의 웃음거리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결혼식 때까지도 난 그 여자에게 처녀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결혼을 안 한 여자니까 처녀일 것은 당연했다. 갑자기 닥친 결혼식을 앞두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가 정충 검사를 해본 것은 나였다. 군대 시절 부대 근처 마을의 한 술집 아가씨와 5번 성교를 했는데 그때 그만 성병에 걸렸던 것이었다. 부대의 의무실에 입원까지 해가며 치료를 받아 완치된 줄은 알고 있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보니 그 악독한 병균이 혹시 미세한 하나라도 내 몸속에 남아있을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아내 이전의 여자 경험이라곤 병을 옮겨준 그 아가씨가 유일한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난 아내 될 여자에게 죄스러웠다. 결혼식만 치르고 나면 기회를 보아 그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리라고 작정하고 있었다. 서귀포의 호텔에서의 첫날 밤, 신부가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당황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나였다. 처녀가 아닌 점에 대해선 아내는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 거짓으로라도 아픈 채 해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아픈 채 해보려고 시도는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스스로 멋쩍었던지 금방 그런 거짓 표정을 지워버렸다. 아내와의 최초의 행위가 끝났을 때 난 내가 신부의 비처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듯 꾸느라고 소란을 피웠다. 아팠지? 처음엔 되게 아프다던데. 이마, 뺨, 닥치는 대로 키스를 해대고 손으로 아내의 배를 쓸어주고 하며 고통을 위로해주는 듯 호들갑을 떨었다. 실제로 난 그토록 소원했던 여자와 알몸으로 껴안고 있게 된 기쁨에만 휩싸여 있었다.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당황했을 뿐이지 아직 실망하거나 화가 나진 않았다. 호들갑을 떨고 있는 날 그 여자가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눈으로 꽤 오랫동안 보고 있었다. 어리둥절하여 깜빡이며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는 그 눈. 나중에야 난 그 여자에게 고백시켜 그 여자를 정화시킬 수 있었던 기회는 바로 그때였다고 깨닫게 되었지만 어떻든 그 눈 표정이 바뀌었을 때 그 여자의 자궁 속에서 나갈까 말까 망설이던 도깨비는 도로 자궁 속 깊이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 그 눈앞에서 고백을 시작한 건 오히려 나였다. 부대 근처 마을의 술집, 염소처럼 눈동자가 노랗던 아가씨, 성병. 결혼식을 앞두고 대학병원에서 완전 무결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다.
성병이란 얘기를 할 때 그 여잔 치가 떨리는 듯 몸을 웅크리며 돌아 누우려 했다. 황급히 어깨를 끌어안아 내 쪽으로 돌려놓고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 과정을 기억하는 한 상세하게 설명했다. 용서해줘. 용서해줄 수 없어? 용서한다는 듯 아내는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욕실에 가서 아랫도리를 다시 씻고 오라고 했다. 욕실에서 돌아오자 날 침대 위에 반드시 눕게 하고 아내는 엎드려서 나이 벌레처럼 줄어든 남성을 입에 넣고 애무하기 시작했다. 내 남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발기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 몸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은 관능의 쾌감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아내는 아직 용서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여잔 모두 용서받은 듯이 굴고 있는 것이었다. 성기에 입을 대는 것이 성병에 걸렸던 나를 용서한다는 의식이라고 그 여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난 외국에 다녀온 친구가 언젠가 슬그머니 보여주던 포르노 사진의 그 비속의 극치를 기억하고 그런 대담한 행위를 첫날 밤에 보여줌으로써 아내가 자신의 추잡한 과거를 인정하도록 나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난 인정할 수가 없었다. 아내가 잠든 후 난 이불을 걷고 아내의 음부를 들여다보았다. 난생 처음 보는 음부의 추악한 모습에 난 구토증을 느꼈다. 그것은 악마에게 강요당하여 아내가 할 수 없이 몸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인 것만 같았다. 4박 5일의 신혼여행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난 성기에서 이따금 찌르는 듯 스치고 가는 통증을 느꼈다. 병원에 가보니 잡균의 침입으로 생긴 요도염이었다. 이것만은 모른 채도 좋은 일이 아니었다. 나는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다. 냉증은 어느 여자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의 성병이 재발했을 것이라고 우기며 새삼스럽게 구토증을 느끼는 듯 목줄기에 손을 대고 침을 뱉어내었다. 어쨌든 아내와 난 사이좋은 유치원 아이들처럼 나란히 병원을 다녔다. 그렇다. 부부란 함께 병을 고치기 위해 만난 남자와 여자다. 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변기에 앉아 핏덩어리를 쏟고 있는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 태아의 자연유산임과 의사의 입에서 아내의 인공유산의 경험이 많음을 알고 났을 때 이제부터 아내는 나에게 도깨비들이 실컷 뜯어먹다 실증이 나서 던져준 썩은 고깃덩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곤 하지만 늦진 않았었다. 그 여자가 입으로 그 도깨비들을 토해줬더라면. 그러나 아내는 드라큘라에게 목덜미를 물린 여자였다. 지방에서 양조업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이 오랜만에 서울에 온 김에 친했던 몇 명의 친구를 불러 근사에게 한 잔 사겠다고 간 후암동의 어느 은밀한 방에서 캘린더 촬영 때문에 늦겠다고 전화했던 아내가 다른 호스티스들과 함께 들어왔을 때 난 이제껏 그 여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계의 두꺼움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거품처럼 끓어오르는 증오. 너 이런데 왜 나왔어? 돈 때문이죠. 돈은 누가 주지? 돈 가진 남자가 주지 누가 줘요. 남잔 왜 너한테 돈을 줘? 즐겁게 해줬으니까 주지 왜 줘요? 즐겁다의 반대말은 슬프다. 역시 그런가? 갖가지 친구들이 갖가지 충고. 그러니까 일찍 하나라도 많이 주워 먹는 거야. 여편네는 어차피 처녀가 아닐 테니까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니? 자기가 터뜨린 처녀가 하나만 있어도 좋아. 여편네 생각하고 화가 날 때 나도 처녀 하나 먹었으니까 하면 되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아. 그 기억만으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어. 여편네의 용도는 어차피 다른 거니까. 인간은 도대체 행복을 바라고 있긴 한가? 개새끼들. 너희들이다. 아내의 자궁 속에 달라붙어있는 슬픈 얼굴의 도깨비는 다시 만나 살라고 이혼한 여자는 불쌍한 거야. 여자란 처녀인 채 속일 수 있는 동안 꼿꼿할 수 있는 거야. 속일 수도 없게 됐다는 점 때문에 이혼한 여자는 절망하는 거지.
여자가 한번 절망하면 얼마나 자기를 더럽게 내돌리는지 넌 모르지? 불쌍하지도 않니? 개새끼들. 불쌍하다는 말 속에서 축축한 욕망이 엿보인다. 그래, 이혼한 여자는 처녀가 아니다. 처녀가 아니니까 외설스럽다. 길에서 내 아내였던 여자를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그 여자의 아랫배부터 볼 게 틀림없다. 난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여배우하고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앞날이 훤히 보이더군. 우선 여배우란 직업은 일종의 사업이야. 가정이란 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한꺼번에 두 가지 사업을 둘 다 경영한다는 건 힘든 거야. 결혼할 때 그 직업은 그만두게 해야 했어. 네 와이프는 화가지? 달라. 여배우는 특수한 직업이야. 그 육체 자체가 대중의 소유야. 여배우 자신이 그걸 잘 알고 있어. 대중의 소유물을 너 혼자 독점하려면 대중들이 그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네가 줄 수 있어야 해. 대중들이 부러워할 명예라든가 어마어마한 돈이라든가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라든가. 비싼 창렬한 말이군. 남편은 기생의 기둥서방이 되란 거고 여자 중에 여자란 말이지. 모든 여자란 규모가 크고 작을 뿐 다 그런 거야. 만족의 한계가 좁다할 뿐 아무리 평범한 여자도 다른 남자가 주는 것 이상을 줄 때 독점할 수 있는 거야. 남녀 관계란 근본적으로 경제적 관계야. 남자끼리의 관계만 사상적 관계지. 부자와 가난뱅이도 같은 취미로서 친구로 지내거든. 말 잘했다. 내가 증오하는 것은 너희 남자들 그 경제 구조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상 구조. 아이를 빨리 만들지 그랬니? 아이란 우리들의 신이야. 인간적인 사랑이란 삼각형의 관계 형식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한 꼭지점엔 남자, 또 한 꼭지점엔 여자, 그리고 또 한 꼭지점엔 신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바라보는 신이 있을 때 추잡한 거래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신이 없는 두 꼭지점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란 이기적으로 무한히 탐욕적인 동물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아. 어느 한편이 상대를 잡아먹고서야 끝나는 투쟁에 지나지 않아. 끝나도 괴로운 투쟁이야. 왜냐하면 상대를 잡아먹어버렸으니 남은 건 고독한 자기란 말이야. 신이 있으면 달라. 신에겐 남자도 여자도 다 있어줘야 한다는 걸 알고 남자와 여잔 진실로 평등하게 상대를 존중하게 되지. 서양 사람들에겐 그 신이 있지만 신이 없는 우리들에겐 자식이 그 신 노릇을 하는 거야. 물론 그 신이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의 신이 아니라 변하고 일시적이고 수많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삼각형은 불완전한 삼각형이고 너무나 많아서 충동하기 쉬운 다신교라고 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추잡한 동물적 사랑이 아닌 숭고한 인간적 사랑을 최소한이나마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신이 인간을 구제한다면 아이들이 우리를 구제해주고 있는 거야. 아이를 빨리 낳았더라면 네 부부가 파경을 당하진 않았을 거야. 네 부인도 달라졌을 거고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도깨비가 붙어있는 썩은 자궁. 유산 경험이 많으시군요. 습관성 유산입니다. 전쟁이 나면 고아원이나 가게 될 아이. 안 나오면 어때요? 나의 자리를 오염시킨 놈들은 누구냐? 철저히 불완전하고 위선적인 삼각형. 바로 너의 논리에 의하여 부정당해야 할 너의 주장. 아이는 신이 될 수 없다. 아이는 언제까지나 아이로 있는 게 아니다. 아이를 갖지 않은 어른들, 아이를 잃어버린 어른들이 된다. 내 것이어야 할 아내의 처녀를 도둑질한 놈은 20대 미혼 청년이었고 아내를 돈으로 유혹한 놈들은 장성해버려 이젠 자식이라고 하기 어려운 자식을 가진 50대 사내들이었다. 부모에겐 신이 되고 스스로는 악마인 두 가지 얼굴의 신은 신이 아니다. 탐욕적인 청춘, 이기적인 중년, 발기되는 노년들이 물처럼 공기처럼 빈자리를 메우려 드는 세계. 우리의 삼각형은 그들 틈에 우글쭈글 뒤틀려 잠시 끼어 있을 뿐. 상투적인 저녁이었다. 이름조차 잊어가고 있던 동창생으로부터 갑작스런 전화. 소문 들었다. 술 살게 나와라. 여자 얘기 또는 돈벌이 얘기. 임마, 마셔. 마시고 잊어버려. 버스하고 여잔 5분만 기다리면 오는 거야. 야,
오늘 저녁 너 이 손님 잘 모셔. 내가 왜 돈 벌려고 악착 떠는 줄 아니? 이런 친구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팁 평생 잊지 못하도록 줄 테니까 잘 모셔야 해. 이 친구 너무 순진해서 옆에 내한테 구박받은 몸이니까 네가 인생 공부 좀 잘 시켜드려. 어머, 탤런트 한영숙이 남편이에요? 야, 너 옆에 내 덕 단단히 보는구나. 나중엔 이혼할 망정 나도 탤런트하고 결혼할걸. 맙소사. 이혼 이후 이혼의 충격으로 멍해 있을 때 생활은 엉뚱한 방향에서 이상한 틀을 가지고 나를 덮쳐 날 그 틀 속으로 밀어 넣었다. 복마단의 객석에서 무대 위로, 술의 늪으로, 음모의 숲으로 난 그것들의 부력에 나의 존재를 떠받치도록 맡기고 있었고, 그래서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전의 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물론 이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전에도 항상 이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다. 이건 내가 아니고 이전의 내가 나라고 한다면 이전의 난, 그 이전의 나를, 그 이전의 난, 그 이전의 나를. 그리하여 난 무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내가 나임을 난 안다. 어느 때가 돼야만 이건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꿈속의 꿈임을 난 안다. 난 이전의 나로부터 멀어져 감으로써 아내 쪽으로 가까워지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떠내려가도 가까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나 친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이전에 난 그때의 그 관계대로 어느 시점에서 영화의 정지된 화면처럼 멈춰서 지나가버린 시간의 땅 위에 남겨진 채로 나 자신에게조차 전혀 낯선 나만이 낯선 여자들과 함께 가까워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캄캄한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 어두운 바다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서 역시 상투적이었다. 타인끼리만 지키는 캄캄한 법칙의 바다였다. 그런 바다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위험했다. 육지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자는 잠시 얕은 바다에 뛰어들면 되지만 되돌아가고 싶은 육지도 없이 바다의 부력에만 존재를 맡기고 떠내려가는 자가 변화를 시도하려면 물속 깊이 빠져버리는 수밖에 없다. 바다 밑에서 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의 그것은 죽음일 것이다. 캄캄한 부력은 그런 위험한 시도로부터 나를 떠받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난 지난 3개월 동안 60명 이상의 여자와 관계했다. 세면이 일과의 하나이듯 성교 역시 일과의 하나였다. 매번 다른 여자라는 사실은 매일 낯선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과 흡사했다. 빨리 통과해버리고 싶은 여자가 있었고 며칠이고 머물고 싶은 여자가 있었다. 그렇다. 그것은 여행이었다. 가는 곳마다 고향과 비교해보듯 여자마다 아내와 비교해보곤 했다. 그러나 모두가 고향과 닮았으나 아무데도 고향은 아니듯 모두가 아내를 닮았으나 아내는 아니었다. 실제로 며칠이고 머물고 싶어 붙잡은 여자도 마침낸 비용만 축낼 뿐 어느 순간에선가 역시 타향이라는 깨달음만 안겨주는 것이었다. 나의 타향을 자기의 고향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듯 나에겐 타인인 그 여자들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몇 개의 마을을 지나치는 동안 배치가 다르고 가꿈이 다르고 규모가 다를 뿐 결국 모든 곳이 집과 길과 숲과 냇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듯 그 마을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또 뻔해서 들어가기도 싫은 여행자에겐 여행의 시작에 느꼈던 기대와 흥분도 이내 잃어버리고 지저분하나마 익숙한 고향거리에 대한 향수만 짙어갈 뿐이었다. 마침내 향수의 고통으로서 허전한 여행자는 아무리 잘 꾸민 도시에서도 지저분한 고향의 모습과 닮은 구석을 발견했을 때만 우두커니 발길을 멈춘다. 마을마다 역사가 다르듯 살아온 얘기가 다르고 마을마다 주민이 다르듯 사소하나 친밀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따로 갖고 있는
그 모든 여자들과 나의 아내가 공통되는 것은 오직 음부뿐이었다. 첫날 밤 아내가 잠든 후에 살그머니 들여다보고 그 부분만은 악마의 솜씨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구토증을 느꼈던 그 음부만이 이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고향의 모습이었다. 눈만 뜨면 내 사고의 초점은 강력한 모터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아무리 먹기 하려 해도 억센 힘으로 내 의지를 밀쳐내버리며 자동적으로 한 점으로만 집중하며 나를 목마르게 하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여자의 음부로만, 오직 여자의 음부로만, 눈만 뜨면 내 앞에 마주서는 이미진 여자의 육체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서 꿈틀거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울고 잠드는 알맞은 볼륨을 가진 생명체, 음부였다. 그 이미지와 함께 있는 동안만 난 살아있었다. 그 밖의 모든 일과 시간, 책을 보는 것도, 친구와 만나는 것도, 물건을 사는 것도 나에겐 무의미한 것이었다. 그 이미지의 실체를 만나려 난 여자를 불렀다. 그러나 그때마다 만나는 것은 자기의 소중한 음부를 더러운 노예처럼 학대하며 사타구니에 차고 다니는 잔인할 만큼 이기적인 타인들 뿐이었다. 음부를 제거하고 나면 여자란 정말 경멸할 만큼 하잘것없는 것이다. 아, 저 훌륭한 생명체가 왜 여자들의 노예로서 끌려다녀야 하는 것인가? 여자가 떠나간 다음에야 그 생명체는 서서히 여자로부터 분리되어 확대되면서 내 앞에 마주서는 것이었고 다시 나를 안타깝도록 목마르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또 여자를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하루에 6명의 여자를 차례차례 데려오게 한 날도 있었다. 이제 난 알고 있었다. 아내가 나의 아내인 동안에 다른 사내들이 내 아내한테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부를 더러운 노예처럼 학대하는 노예 상인의 잔인한 얼굴뿐이었다는 것을. 또한 난 이제 알고 있었다. 음부란 물론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아내와는 아무런 관련이 있을 수 없는 독립된 생명체라는 것을. 음부는 아내가 아니었다. 다만 아내가 내 곁에 있을 때 항상 데리고 있으면 충분한 그 무엇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항상 내 곁에 있었던가? 그렇다. 아내는 나를 속이면서까지 항상 내 곁에 있으려고 했었다. 이제 난 물체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중요한 것은 있다는 것이다. 의혹과 질투의 고통은 있지 않다는 것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나의 아내로 있는 동안 친정집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 모르게 저질렀던 매음 행인 무시해도 좋으리라. 그것이 법률이나 사회윤리에 저촉되는 짓이라고 비난하지는 말자. 법률이나 사회윤리 같은 건 개나 처먹어라. 그것들은 만화 속의 경찰처럼 도둑이 아니라 쫓고 있는 피해자를 소란 피운다고 쫓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여자가 내 곁에 있지 않았었다는 믿음이 씻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난 첫날 밤부터 그 여자가 내 곁에 있지 않다고 믿어버렸던가? 내가 그 여자에게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아무래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불가능한 것. 내가 그 여자의 최초의 남자가 아니라는 것뿐이다. 그 여자의 나와 알기 이전의 과거까지 소유하고 싶은 불가능한 욕망 때문에 음부와 그 여자를 분리시켜봐도 여전히 그 여잔 부재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소유한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가구나 폐물만이 아니다. 자기들의 모든 과거를 짊어지고 만나는 것이다. 친정 식구들마저도 그 여자의 과거로서 남편에게 가져가는 것이다.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마저도 얘기라는 수단으로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마땅히 아낸 과거의 연정인 처녀망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죽은 할아버지처럼 과거의 남자를 구화를 통해서 데려다 놔야 할 것이다. 그런데 라고 난 고개를 갸웃거린다. 밤의 파도 위에서 만난 수많은 여자들에게 난 그 여자들이 최초의 처녀를 상실했을 때의 사정을, 상대 남자를,
때와 장소를, 그 일이 그 여자에 끼친 영향 등을 묻곤 했다. 그리고 망설이면서 또는 거리낌 없이 그 여자들이 묻는 대로 자세히 얘기를 할 때 난 과연 그 여자들이 과거를 짊어지고 나한테 왔다는 느낌이 들었던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그 여자들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과거를 향해 떠나버리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그 여자의 과거는 내 손에 잡았지만 그 여자 자신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버리곤 하지 않았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물체의 세계와 과거마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동시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래도 그것은 내 소유욕을 유발시키는 과거가 아내에게 없었어야 했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차가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다. 차인벨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이 기사가 백마가 아주 늘씬합니다. 고분고분 말귀도 잘 알아듣고요. 난 흰색으로 주문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빨을 닦던 중이라 칫솔을 입에 문 채 베란다로 나가서 차를 굽어봤다. 하얀 자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난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고등학생일 때 공중 목욕탕에서 칸막이 사이로 우연히 눈에 뜨인 여자의 알몸을 보았을 때도 머릿속의 모든 것이 기화하여 순식간에 새어나가 버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었다. 자, 어서 한번 밟아보세요. 이 기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난 우두커니 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차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자꾸만 확대되고 있는 공간과 시간을 넉넉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허공처럼 무색으로 확장되며 나에게 묻고 있었다. 넌 도대체 이 차를 가지고 어쩌겠다는 거냐? 뭘로서 이 공간과 시간을 채우겠다는 거냐? 어쩌겠다는 계획이라곤 하나밖에 없었다. 차를 가지게 된 날 준비해뒀던 예금 통장을 아내였던 여자에게 갖다 주겠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비로소 난 아내였던 여자에게 마음의 빚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난 차를 샀는데 너도 사고 싶은 거 사렴. 아파트를 위조료로서 자기한테 줬으면 하던 아내의 눈치가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난 제의하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 시험 삼아서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보지 않겠어? 되면 되고 안 되면 제자리지. 자, 나도 이만하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옆에 태우고 신호가 열리는 길이면 아무데로나 닥치는 대로 차를 몰며 시운전을 했다. 불안할 때는 곧길 옆으로 비켜서 차를 세우세요. 억지로 참으면 사고가 나요. 말하는 이 기사를 형님 집 근처에 내려주고 난 방송국으로 향했다. 내가 맨 처음 찾아갔을 때처럼 아내였던 여잔 분정한 모습으로 다방에 나왔다. 싸우고 헤어진 남편 대접을 해주기 위해 침통한 표정을 지느라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 차 샀어? 말하자마자 그 여자는 언제 침통했더냐는 듯이 표정을 활짝 걷어버리고 깜짝 반가운 음성으로 정말? 어디? 보고 싶다는 듯 고개를 다방 입구 쪽으로 돌렸다. 아내만 아니라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자일까 하고 난 생각했다. 태워줄게. 시간이 있으면. 지금은 안 되고 구경이나 해요. 우린 주차장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난 팔짱을 껴주지 않는 여자를 바싹 곁에서 느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렸다. 이따금 그 여자의 팔과 부딪히곤 하는 내 왼팔이 어깨에서 손끝까지 마비된 듯 무거웠다. 안방에서 식탁 앞까지 가는 동안에도 팔짱을 끼곤 하던 여자였다. 애정의 몸짓이라기보다 그 여자의 버릇이었다. 여자친구와 걸을 때도 을에 팔짱을 끼곤 했다. 역시 의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운전하는 차로 그 여자를 방송국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겠다고 얘기하던 시절이 안타깝도록 그리워지고 그 여자에게 차 구경을 시킨다는 것이 잔인한 일 같았다. 어머, 레코드네? 내 차 앞에서 탄성을 내지르는 그 여자를 보고서야 난 내가 가장 비싼 차를 구입한 이유를 처음으로 알았다.
왜 흰색으로 했어요? 안방마님이 타는 차 같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괜히 하얀색이 좋아 보여서. 잠깐 차에 타지? 안 돼요. 7시까지는 계속 녹화해요. 차 태워주고 싶으면 7시 반쯤 오세요. 아니, 차 타고 어디 가자는 게 아니고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럼 다시 다방으로 가요. 이혼한 줄 다 아는데 차 속에서 다정하게 앉아있으면 남들이 웃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지. 난 예금 통장과 그 여자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건네줬다. 이게 뭐예요? 아파트를 팔았어. 우리 둘이 나눠 갖는 거야. 난 이 차를 샀어. 내가 좀 많이 가졌지만 받아줘. 통장을 받아들고 있는 그 여자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진실로 침통한 표정이 그 여자의 분장을 헤집고 새어나왔다. 고통을 참고 있는 관자놀이를 보자 난 울부짖으며 그 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잠시 후에 그 여자는 사색이 끝났다는 듯 미소를 띠고 위자료군요. 이제야 이혼을 실감하겠다는 듯 말했다. 아니야, 위자료가 아니야. 너한테 위자료 같은 걸 받을 권리는 없어. 이건 유혹하기 위한 선물이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유혹하는 뇌물이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그 말들은 지렁이 떼처럼 덩어리로 엉켜서 가슴속을 굴러다닐 뿐이었다. 지나놓고 보니 위자료 같은 거 안 받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난 나쁜 여자가 되는군요. 잘 쓰겠어요. 나 영숙이 아파트로 가끔 놀러가도 되겠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여자의 눈이 깜빡거리며 내 눈을 빤히 응시했다. 비행기 안에서처럼 비처녀를 감춰주느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던 나를 바라보던 첫날 밤처럼. 그렇다. 이 여자가 저런 눈이 될 때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곤 했던 것이다. 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갑자기 그 여자의 한쪽 콧구멍에서 검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호주머니를 뒤졌으나 내 호주머니 속에 손수건 따위가 있을 리 없다. 고개를 젖혀 손을 가져가려 하자 그 여자의 음성이 쇳소리를 냈다. 손대지 말아요. 방송국의 대사처럼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음색이 아니었다. 잠깐 고개를 젖히고 있어. 난 약솜을 사기 위해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약방으로 달려갔다. 그 여자를 위해서 어디론가 마냥 달리고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달리고 있는 몸에 썩은 감정들이 달라붙을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약솜을 사가지고 왔을 때 그 여자는 없었다. 찢어진 통장의 종이 조각들만 마음에 쓰라린 파편으로서 땅바닥에 널려져 있었다. 나 역시 그 여자와의 완전 무결한 매별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증오의 고통도 함께 찢겨져 버린 것이다. 서울의 달빛 영장 김승호 오늘 밤 책 한 잔